자, 보장왕은 고구려의 마지막 국왕입니다. 그 재기간은 642년부터 668년이고 그 평원학의 셋째 아들인 대양학의 이제 장자로서 642년 10월에 영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바로 이제 영유왕을 죽이고 대신 보장왕을 이제 왕위로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스스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 영계소문에 의해서 단순히 추대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영계소문이 왕으로 추대한 이후에 뭐 거의 독점적인 권력을 구사했기 때문에 아마 보장왕은 거의 허수아비적인 수준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계소문이 권력을 독점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장왕은 보장왕대로 왕의 지위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마 이원 집정제적인 구조가 특히 적어도 보장왕 전반기에는 유지됐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특히 영계송 가문의 그 세습 과정들을 보면 역시 보장왕은 어떤 실권을 갖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결국 그렇다 그러면 이 멸망 과정에서 보장왕이 할 수 있었던 역할도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구려의 멸망은 아마 지난번에 영계소문 때 아마 충분히 다뤄졌으리라고 생각이 됐는데,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만 딱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고구려의 멸망 과정을 보면 백제도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을 보여주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특히 645년 당태종의 침공을 물리칠 정도까지의 고구려의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을 본다면 이 멸망기의 움직임은 정말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영계소문이 사망한 이후에 그 아들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영계소문이 죽은 직후에 태망리지를 계승했던 큰아들 남생이 동생들한테 쫓겨가지고 이제 국내성에 머물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내부에서 형제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에 항복을 해버립니다. 당에 투항을 해버리는. 그리고 이제 영계소문의 동생이 연정토도 이제 신라에 투항을 하게 되죠. 이 남생의 당의 투항은 거의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 멸망이 거의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요거는 이제 당과의 전쟁 지도입니다만, 그 요동 전선을 구축하고 있으면 645년 당태종이 공격 때에도 보면 천산산맥을 못 넘는 요동에, 요하에서 천산산맥 사이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헤매다가 결국 되돌아갔어요. 수양제의 침공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요동 전선 자체를 돌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양성 공공은 언감생심이죠. 물론 남쪽에서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남쪽에서 진궁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쪽에서 진궁할 수 있는 군사력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역시 주력은 이쪽에서 와야 되는데, 육군이 이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주력 부대가 이 요동 반도를 통과한다는 것이 이렇게 용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양한 성들이, 방어망들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645년 전투에서 오히려 이 요동 전선들을 지원했던 것이 이제 국내성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원하게 됩니다. 남생이 이 국내성을 들어가지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성부터 국내성까지 교통 루트가 뚫려버려요. 뚫려서 당에 넘어가 버립니다. 이건 이제 당한테 넘겨주는 꼴이죠. 나중에 신성은 당에 함락시킵니다만 결국 국내성에서 신성으로 이어지는 이쪽 루트가, 이쪽 공격로가 당에 헌납이 된 꼴이고, 결국 이쪽 공격로로 해서 압록강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압록강으로 내려와서 평양성이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격로가 막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668년 전쟁터에서도 당군은 아마 여기를 넘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리고 남생의 항복은 자신의 항복이 아니라, 항복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 전체를 갖다 당에다 헌납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이제
평형성 함락으로 멸망하게 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멸망 후 보정왕들이 당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랬을 때 당고정은 의정하고 달리 보정왕은 당태종의 소릉에 먼저 바쳐요. 아버지 당태종이 실패했던 고구려 원정을 자신이 달성하고 이제 아버지의 원을 푸는 거죠. 원을 풀어서 거기에 바치고 그리고 대무에 바치는 이런 과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저게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치욕을 겪는 거죠. 그리고 당고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정은 네가 한 게 아니니까 너는 용서해 주마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자체가 더 치욕스럽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동 지역에서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어 갑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아는 이제 안승에 의한 고구려 부흥운동은 주로 한반도 내에서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거 외에도 요동 지역에서 최근에 발견된 고구려 유민들의 묘지명 같은 것들을 보면 요동 꼭 부여 지역 뭐 곳곳에서 부흥운동들이 전개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보장왕을 요동주 도독으로 임명해가지고 677년 2월에 고구려 유민들 좀 안무시켜라. 그래가지고 요동주 도독으로 보냅니다. 근데 보장왕만 보내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항복했던 연남생을 고구려를 결과적으로는 당한테 헌납했던 연남생을 신성의 안동도호로 임명해서 보내서 견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정왕은 나라가 망했는데 그 나라를 망가뜨린 주역인 전 남생이 그 뒤에도 두고두고 쫓아다니면서 자신을 이제 압박하고 괴롭히고 견제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67년에는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백제 웅진도독부를 백제 유민들과 웅진도독부를 부여용을 웅진도독을 삼아서 건안성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웅진도독부를 설치를 합니다. 이게 이 요동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성이 신성, 요동성, 그 다음에 건안성이 가장 큰 성인데 여기 가장 큰 성인데 여기 신성에는 안동도호를 그 다음에 요동에는 이제 보장왕을 건안성에는 그 백제의 웅진도독을 설치해가지고 그 가운데다가 이제 보장왕을 보냈지만 고구려 유민을 안무시키게 하면서도 위아래에서 이제 견제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정왕이 거길 가긴 했지만 사실은 활동할 수 있는 그 움직임의 폭은 굉장히 제한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679년 1월에 마침 연남생이 사망을 해요. 비로소 이제 숨통이 터졌던 보장왕이 부흥운동 세력하고 연결이 되는 움직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추정이 되고 그런 가능성들이 살짝 보입니다. 특히 이 당시는 돌고리 부흥하면서 요소의 영지를 공격하는 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외적인 정세 속에서도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독자적인 움직임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아마 이런 움직임들이 당 조정에 알려져서 그런지 681년에 소환되어 가지고 공주로 이치가 됩니다. 촉으로 멀리 끌려가게 됐던 것이죠. 다만 이때 이제 보장왕이 부흥운동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였던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아직 당나라가 군대를 동원하는 이런 흔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 아직까지 이제 군사적인 조직 같은 본격적인 부운동이 열려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고 하여간 그런 움직임을 하다가 결국은 소환되어서 이치되니까 이것도 아마 꽤나 울분에 처했겠죠. 그래가지고 곧 얼마 있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의정왕보다는 낮게 보장왕은 힐리카간에 장사를 집니다. 이 돌고래 힐리카간은 이제 당태종에 의해 가지고 정복당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웠던 두 나라 돌골의 힐리칸과 고구려의 보장왕을 나란히 이제 무덤을 씀으로써 당에 복속시켰다는 것을 이제 무덤을 통해서 확인하는 뭐 이런 조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보정학은 아주 간단하게 지나버리고 말았지만, 왜냐하면 뭐 리더십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장을 중심으로 주로 말씀드렸는데, 뭐 멸망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굳이 보정학이 아니더라도 고구려의 멸망의 상황이나 백제의 멸망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계속 읽어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조의 멸망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배울까라는 점인 텐데, 특히 리더십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 권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권력이 얼마나 공공적인 기반을 갖춰야 되느냐라고 생각해요. 권력이 사유화되었을 때 갖는 것은, 권력이 사유화되면 권력 기반이 취약해지는 거고, 사회 구성원의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의 행사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벗어나 버리게 돼. 그게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위기 상황에는 나라 자체가 망가지는 건 아니죠. 국내에서의 어떤 왕조 교체, 지배 세력의 교체, 뭐 세력 교체 형태로 끝나버리게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외세가 들어오게 되면 그 공동체 전체가 파괴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이 가져야 될 공공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계속 물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돼요. 질문이라고. 특히 멸망기에 멸망의 이유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런 부분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자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랑 그 왕권이 결국 사적인 사유물화되어서, 아마 군대 부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그런 권력의 사유화 과정 속에서 등장했던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군대 부인보다는 의자왕의 권력의 행사 방식이 사유화로 흘러갔을 때 결국 그런 인물이 등장한 것이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왕이라고 하는 공공적 위치에 있던 위상에 있던 존재를 배제시키고 영계성 집안의 권력을 사유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대한 지지와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하면서 무기력하게 이제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뭐 어느 시대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져야 될 정당함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물어야 되고, 그런 질문들을 받고 멸망기를 봤을 때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그거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을 뭐 이런저런 요소들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이제 말씀드리지 않는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는다고 항상 많은 왕조의 멸망들을 되묻고 합니다. 뭐 조선 시대도 그랬고 고려 시대도 그랬고 역사를 기록하면서부터 항상 하는 행위들이죠. 특히 이제 유교적인 역사관 속에서 포평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포편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멸망의 과정들과 모습들입니다. 암군, 혼군 뭐 이런 인물들이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가와 사회와 왕조는 끊임없이 멸망해 갑니다. 아마 이 사람이 역사에서 교훈을 못 얻는 것 같아요. 교훈을 얻으면 어느 순간에 그게 멈춰져야 되는데 그 교훈을 못 얻는 것 같고요. 그건 뭐냐? 결과적으로는 그 사회의 공적 영역, 공공성하고 사적 영역이 끊임없이 갈등 충돌할 때 항상 이 사적 영역들이 이기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회 그때 이 사회가 이제 서서히 파탄의 지경에 이르러가는 것이고, 그거는 가까이 우리 뭐 근대사 현대사에서도 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결국은 이제 한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나가는 건 뭐냐? 많은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 권력의 공공적 기반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권력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